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가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걷는 것은 무릎에도 부담이 적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아 건강에 매우 유익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언제 걷느냐입니다. 사실 걷는 시간이 잘못되면 오히려 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걷기 시작하는 습관이 오히려 뇌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중요한 회복 작업을 합니다. 이때 뇌세포는 스스로 청소를 하고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일찍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뇌가 충분히 회복할 시간 없이 혈류가 급격히 변화하게 되며 이는 뇌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압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는 시간대에 따라 뇌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올바른 걷기 시간은 언제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걷는다면 그 시간이 바로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걷기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공기가 맑고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시작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실상 이 시간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언제 걷느냐가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간대가 뇌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의 뇌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뇌의 혈류는 우리가 일어나기 전과 후에 큰 변화를 겪습니다. 밤새 몸이 휴식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게 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고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서서히 손상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 변화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떨어지면서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뇌졸중이나 심각한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걷는 시간대가 단순히 운동 효과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걸을 때 그 시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뇌와 몸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걷기 시간을 조금만 조정해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걷는 시간대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에 걷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뇌와 혈액순환 그리고 뇌세포의 회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를 잘못 설정하면 오히려 뇌를 서서히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걷기의 시간대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걷기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걷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건강에 좋은 시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그 시간대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걷기를 통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그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걷기 운동은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그만큼 시간과 장소,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시간대에 걷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에 해를 끼치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걷기 습관을 점검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제 걷느냐는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침에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 공기는 맑고 신선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루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여겨지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뇌의 건강을 지키려면 아침 일찍 걷는 것보다는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걷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걷기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걷는 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5시, 6시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대는 공기가 맑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시간대는 혈압이 가장 불안정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혈압이 급격히 변화하고 특히 뇌에 필요한 혈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뇌에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갑자기 변하면서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침 5시에서 7시까지의 시간대는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걷는 것은 오히려 뇌에 해로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걷는 것이 왜 위험한지 구체적인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 회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뇌는 기억을 저장하고 노폐물을 청소하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방해하고 일찍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 뇌가 회복할 시간 없이 급격히 혈액순환이 바뀌면서 뇌혈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면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해 작은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뇌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걷는 습관을 피하고 뇌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에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걷는 대신 언제 걸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는 바로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입니다. 이 두 시간대가 뇌 건강에 가장 적합한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는 몸이 완전히 깨어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의 혈류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시간대에 걷기 시작하면 뇌가 더 잘 회복되고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4시에서 6시까지는 하루 동안의 긴장이 풀리는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뇌가 편안하게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간에 걷는 것은 뇌의 회복을 도와주고 저녁에 숙면을 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가장 적절한 시간을 잘 활용하면 걷기 운동이 뇌에 더 큰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시간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세포의 회복을 돕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걷기 운동을 할 때 시간대뿐만 아니라 장소도 중요합니다. 울퉁불퉁한 길이나 차가 많은 도로에서 걷는 것보다는 평평한 산책로나 공원에서 걷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넘어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걸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앞을 향하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걷기 운동의 자세와 환경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걷는 방식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제 걷는 시간대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걷는 것이 뇌에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걷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걷기 시간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더 나은 뇌 건강을 위한 몇 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걷기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기만 한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걷는 시간대가 잘못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구들 중 일부를 소개하고 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뇌와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5년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의 걷기 시간대와 뇌 건강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연구자들은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걷는 사람들의 뇌 건강을 비교했으며 그 결과 아침 일찍 걷는 것보다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걷는 것이 뇌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는 뇌 혈류가 가장 원활하게 흐르고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아침 일찍 걷는 사람들은 혈압과 혈당의 변동이 크고 이로 인해 뇌에 부담을 주어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는 2018년에 발표된 연구로 고혈압 환자들의 걷기 습관과 뇌졸중 발병 위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아침에 걷는 사람들과 오후에 걷는 사람들을 비교했으며 오후에 걷는 사람들이 뇌졸중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아침에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급격한 혈압 변화를 경험하면서 뇌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오후에 걷는 사람들은 혈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혈류가 원활하게 유지되므로 뇌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걷는 시간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시간대에 걷느냐가 뇌의 혈류와 세포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즉, 걷기 자체는 분명히 좋은 운동이지만 그 시간대가 잘못되면 오히려 뇌를 서서히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은 걷기 운동과 뇌의 기능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걷기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걷기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지속한 사람들의 뇌에서 신경 가소성이 증가하고 이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이 뇌의 노화를 늦추고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시간에 걷는 습관이 지속될 경우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아침 일찍 걷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시간대에 걷는 것은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장기적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잘못되면 단기적인 피로감이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뇌와 신경계에 부담을 주고 결국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걷기를 시작하면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서 뇌가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뇌의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이지만 그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걷는 것보다는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걷는 것이 뇌 건강에 더 좋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걷기 운동은 뇌의 혈류와 세포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걷는 시간을 잘 조절하고 올바른 시간에 걷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가 걷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습관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작은 변화가 큰 건강상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걷기는 단순히 건강에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잘못된 방법으로 걷는다면 오히려 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걷기를 통해 뇌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개선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올바른 시간대에 올바른 자세로 그리고 올바른 환경에서 걷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적절한 시간에 걷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 운동은 그 시간을 잘 선택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걷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침 일찍 걷는 습관은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회복 작업을 하며 이때 뇌세포가 스스로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걷기 시작할 때 혈압이 급격히 변하거나 뇌혈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아침 일찍 걷는 것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침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적합한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몸이 완전히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안정적이어서 뇌는 최적의 상태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뇌 기능을 촉진하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환경에서 걷기. 걷는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장소에서 걷는다면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울퉁불퉁한 길이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걷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평평한 산책로나 차가 없는 공원에서 걷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러한 장소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걷기 전에 주변을 잘 살펴보고 바닥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3.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속도. 걷는 자세가 잘못되면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자세로 걷게 되면 허리나 무릎, 발목 등에 무리가 가게 되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 걷는 동안에는 항상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와 목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머리를 낮추지 않고 시선을 앞으로 향하게 하세요. 발은 자연스럽게 흔들리며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걷는 동안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적절한 속도. 걷는 속도 역시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걷거나 너무 느리게 걷는 것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속도는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이렇게 걷는 속도는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너무 빨리 걷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걷다 보면 오히려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4. 준비 운동의 중요성.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운동은 근육을 풀어주고 몸을 워밍업하여 갑작스러운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등을 통해 몸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특히 목, 어깨, 팔꿈치, 발목 등 주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걷기 전 몸이 더 잘 준비되며 이후 걷기 운동이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걷는 도중에 근육이나 관절에 부하가 가해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5. 걷기 후 스트레칭. 걷기를 마친 후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걷기 후 스트레칭은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로를 줄여줍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발목, 허리 등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몸에 남아있는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이 더욱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스트레칭은 걷기 후 근육의 회복을 돕고 운동 효과를 높이며 체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 운동은 뇌와 신체의 피로를 완전히 풀어주어 다음 날 또 활기차고 건강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리. 걷기 운동은 매우 유익하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간, 장소, 자세, 속도, 그리고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신경 써야 합니다. 뇌 건강을 보호하려면 걷는 시간대와 환경을 잘 선택하고 걷기 운동의 자세와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걷게 되면 그 효과가 상쇄될 뿐만 아니라 뇌와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신체와 뇌를 모두 고려한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여 더 나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걷기만 잘해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올바른 걷기 습관을 통해 건강한 뇌와 몸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걷기 운동을 통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걷기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것들이 뇌를 서서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피해야 할 일상생활의 나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불규칙한 식습관과 잘못된 음식 선택. 음식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잘못된 식습관은 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고지방, 고당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뇌에 좋습니다. 오메가3는 뇌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돕고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기름진 생선, 호두, 아마씨, 치아씨드와 같은 식품들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D도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뇌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결핍되면 뇌와 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생선, 계란, 강화된 시리얼 등에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뇌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공식품이나 고지방, 고당분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권장합니다. 2.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패턴. 수면은
뇌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회복을 방해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장기적으로는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뇌에 쌓인 독소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성인은 하루 7,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이 과정을 통해 뇌가 회복됩니다. 깊은 잠을 잘 자려면 스마트폰을 잠자기 전 사용하지 않고 차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3. 만성적인 스트레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용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뇌세포에 손상을 주고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가 과부하 상태가 되어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요가, 명상, 깊은 호흡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1~5분만이라도 명상이나 차분한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운동 부족과 정신적 자극 부족. 운동은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적 자극이 부족한 생활은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운동.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의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뇌의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정신적 자극.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퍼즐을 풀거나 친구와 대화하는 등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이러한 활동은 뇌세포 간의 연결을 활성화시키고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음주와 흡연, 알코올과 담배는 뇌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뇌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여 뇌세포의 산소 공급을 줄이고 뇌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주 제한. 지나치게 자주 음주를 하거나 과음하는 것은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음주는 적당히 그리고 가능한 한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 중단. 흡연은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여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흡연을 끊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6.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립도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부족하면 뇌를 자극할 기회가 줄어들어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 친구나 가족과 자주 대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정신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 부족한 수면, 지속적인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음주와 흡연, 그리고 사회적 고립은 모두 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습관을 피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뇌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노화가 빨리 진행될 수도, 아니면 건강을 유지하며 더 오랫동안 활발하게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방법에 대해 다루어왔습니다. 올바른 걷기 습관을 통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쁜 생활 습관들을 피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변화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는 적절한 관리와 자극이 주어지면 충분히 회복하고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꾸준한 정신적 자극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큰 변화만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작은 변화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걷기, 식사 후 걷기, 저녁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은 작은 습관들이 누적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지 하나의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습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뇌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며 얼마나 잘 자는지에 따라 뇌가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뇌 관리,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뇌는 조금씩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뇌를 자극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훈련, 독서, 퍼즐 맞추기,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등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과 식사는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메가3인 지방산이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뇌의 활성화를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뇌를 위한 새로운 길, 뇌 건강의 전환점.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뇌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셨다면 이제 뇌 건강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 걷기, 불필요한 스트레스 줄이기, 건강한 식사 습관 유지 등은 모두 간단한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꾸준히 실천될 때 여러분의 뇌는 점차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기억력, 집중력 등 뇌 기능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 자극을 줄 수 있는 활동들, 책 읽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퍼즐 맞추기, 그림 그리기를 통해 뇌를 계속 자극해 주세요. 뇌는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나 도전적인 상황을 만날 때 활성화되고 이러한 자극이 뇌의 노화를 늦추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뇌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평생을 두고 지속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뇌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우리가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걷기, 식습관 개선,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모든 요소가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뇌 건강을 위한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바로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하루하루 쌓여 나가면서 여러분의 뇌는 점차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더 잘 기능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실천을 통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억하세요. 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빛나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뇌를 밝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뇌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을 계속 실천해 나가세요. 80세라는 나이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100세 시대를 말하지만 실제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 사이를 오가고 있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80세를 넘기면서부터 삶의 속도는 예고 없이 바뀝니다. 오늘까지도 괜찮았던 몸이 내일 아침 갑자기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 어제는 쉽게 들던 물건이 오늘은 버겁게 느껴지는 당혹감, 그리고 작은 리모컨조차 손에 힘이 빠져 놓치게 되는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파도처럼 갑작스럽게 몰려와 삶을 덮쳐버립니다. 젊을 때는 병원에 가는 일이 특별한 사건이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병원과 약국이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70대와 80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70대에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분들이 80대가 되자 급격히 기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감각이 둔해지면서 삶의 질이 순식간에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가장 큰 함정은 아직 괜찮다라는 자기 위안입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노인의학과 조사에 따르면 80세 이후 낙상으로 인해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은 70대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문제 같아 보여도 이는 삶의 독립성을 위협합니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면 회복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걷는 힘을 완전히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노년의 벽입니다. 그러나 이 벽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작은 선택, 미루어왔던 관리가 한순간에 모여서 거대한 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담배를 피운 사람이 80세에 폐질환을 겪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꾸준히 운동을 이어온 사람이 80세에도 동네를 걸어 다니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국 80세라는 시점은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의 총합인 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지금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의 30분 걷기가 내일의 낙상을 막고 오늘의 작은 근력 운동이 내일의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흔히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운동, 식습관, 수면 관리가 사실은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지요. 한국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 하나가 건강이 최고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진부하게 느낍니다. 문제는 이 말이 진부할수록 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재산, 명예, 직업, 자녀, all of these 80세의 몸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걸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조차 힘들다면 아무리 많은 돈도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평범한 아파트에 살아도 스스로 걸어나가 단풍을 볼 수 있고 친구와 웃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80세라는 벽이 무섭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벽은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벽이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어느 노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줍니다. 나이를 먹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준비 여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노화는 단순히 신체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8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육체의 한계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정신적 우울과도 맞닥뜨립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이들이 늘어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이 시기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쉽게 고독과 무력감에 빠집니다. 반면 꾸준히 취미를 즐기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 벽을 훨씬 가볍게 넘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80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다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병상에서 누워 남은 시간을 버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두 발로 세상을 누비며 웃음을 나눌 것인지, 그 갈림길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벽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저앉아 무너질지, 아니면 담담히 걸어 넘어설지는 오늘의 태도와 습관이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노후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80세의 인생 벽은 두렵지만 동시에 우리를 깨우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 중 하나는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과 비교하며 자라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비교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과 집 크기, 자녀의 성취까지 비교 대상이 됩니다. 50대, 60대에 들어서면 은퇴를 앞두고 이런 비교는 더 극심해집니다. 친구가 새 차를 뽑으면 괜히 내 차가 초라해 보이고 친척이 연금을 넉넉히 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왜 나는 그런 준비를 못했을까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서울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70%가 남과 비교 때문에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늘 타인의 삶과 기준을 중심에 두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남이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비교의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임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뒤늦게 무리한 도전을 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몰두하고 누군가는 익숙하지 않은 사업을 시작합니다. 50대 이후의 모험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실패를 만회할 시간도 체력도 충분치 않습니다.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지고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각 시기마다 역할과 과제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은 씨앗을 뿌리고 도전하는 시기였다면 50대 이후는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는 무리한 모험보다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 속담에도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그 떡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내 떡마저 잃게 됩니다. 비교 대신 필요한 건 감사입니다. 내가 가진 집이 작더라도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연금이 적더라도 매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음에 안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재벌들도 세계적인 거대 부호들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비교의 끝에는 끝없는 허무와 불행만이 남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노년 심리학자는 행복한 노인의 공통점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를 꼽았습니다. 연구 결과 내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7년 이상 길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실제 건강과 수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미디어 다이어트입니다. TV와 스마트폰 속에는 끊임없이 남의 잘난 삶이 흘러나옵니다. 화려한 집, 멋진 여행, 고급스러운 음식. 그러나 그것은 남의 삶일 뿐 내 삶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성취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걸은 거리, 읽은 책 한 장, 가족과 나눈 대화 한 줄을 적다 보면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교 대신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닫게 하지만 나눔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내가 가진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남과 나를 비교하셨나요? 그리고 그 순간 기분이 좋아졌나요? 아니면 불편해졌나요? 아마 대부분은 후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비교를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길고도 짧습니다. 비교 속에 시간을 허비하기엔 아까운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을 바라보며 산책하는 즐거움, 손주와 손을 잡고 걷는 평범한 오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고요한 시간, 이 모든 것은 비교와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오히려 비교를 멈출 때 더 선명하게 보이는 선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뿐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행복한 노후를 여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 충분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돈은 삶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인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착각하곤 합니다. 은퇴 이후 가장 두려운 말 중 하나는 이제 수입이 끊겼습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있었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안정적인 흐름은 멈추게 됩니다. 문제는 지출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와 약값은 늘어나고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갑작스러운 생활비 부담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의 세 번째 열쇠는 바로 돈보다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상대적 빈곤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즉,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소득이 절반 이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노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할까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과소비를 해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한 부부가 매달 외식을 줄이고 대신 손수 요리를 하며 1년에 200만 원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작은 절약이지만 그 돈으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병원비를 충당하며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선택지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둘째, 저축과 투자에 대한 균형입니다. 한국에서는 집 한 채가 노후 자산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집착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거나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후 자산은 남겨주기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평생 모은 집 한 채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존엄과 독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가능한 한 오래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작은 일거리라도 있다는 건 단순히 소득을 넘어 삶에 활력을 줍니다. 실제로 70대에도 마을 도서관에서 근무하며 책을 정리하는 한 노인은 매달 받는 소득보다도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몸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이어가는 것은 경제적, 정신적 안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허황된 욕심을 버리며 검소하지만 즐거운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미 노후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경제 칼럼니스트는 노후에는 자산을 불리려 애쓰기보다 지출을 관리하고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테크보다 생테크, 즉 생활을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노후 자산을 모두 물려주겠다는 집착은 위험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재산을 일찍 넘겨주면 자신은 생활의 주도권을 잃고 의존적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례 중에는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 후 집에서 쫓겨난 노부모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쓰고 있는가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단 한 번도 즐기지 못하고 떠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낭비는 위험하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외면하는 것도 또 다른 낭비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며 배우자와 소소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야말로 재산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남은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자녀에게도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부모가 남겨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어떻게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는지 보여주는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노후의 세 번째 열쇠는 더 많은 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안정을 균형 있게 관리하며 필요 없는 비교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풍요로워집니다. 재산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보다 적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학비를 대주고 결혼을 도와주고 집을 마련해주고 심지어는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보태주려 애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헌신이 부모의 의무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신문 기사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나서 오히려 버림받은 부모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네 번째 열쇠는 바로 자녀 집착에서 자유로움으로입니다. 부모의 지나친 집착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쏟아내면서도 끝내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의 지원에 익숙해지며 독립심을 잃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해줬는데 결국 내 노후는 텅 비어버렸다. 이 말 속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게 지나친 지원을 한 부모일수록 노후에 더 큰 외로움과 배신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이미 독립한 성인이지만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자녀가 독립하도록 돕는 것이고 집착은 자녀를 내 곁에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일정한 시점까지만 도움을 주겠다고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까지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지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도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을 무리하게 한 번에 물려주기보다는 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생활비로 들어온다면 부모는 마지막까지도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정신적 안정감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내가 여전히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끝까지 품 안에 두려 하지 말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들 인생의 조연일 뿐이다. 주연은 그들의 몫이다. 이 깨달음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녀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치관 속에서는 효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효의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직접 모시는 것이 효였다면 이제는 부모가 스스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효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부모 스스로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을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 나면 부모 자신이 잃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의미와 자존감입니다. 내가 쓸 돈도 없고 내가 결정할 권한도 없다면 결국 남은 건 무력감뿐입니다. 노년의 이런 무력감은 곧 우울증으로 이어지며 심리적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 것, 돕도에 모든 것을 쏟아내지 말 것, 자녀에게 기대는 순간 부모는 자유를 잃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당당히 자기 삶을 살아갈 때 자녀는 더 큰 존경심을 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남고 싶은가? 모든 것을 주었지만 결국 원망만 남는 부모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며 끝까지 존엄을 유지하는 부모인가? 그 답은 결국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네 번째 열쇠는 바로 여기 자녀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래 사는 것이 곧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열쇠는 바로 건강과 체력, 마지막 자산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후 만성질환을 2가지 이상 겪는 비율은 60%에 달합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질환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삶의 만족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과 당뇨만 가진 노인은 여전히 산책을 즐길 수 있지만 여기에 관절염과 치매가 더해지면 일상생활의 독립성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결국 건강이 무너지면 남은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심지어 가족관계마저 지켜낼 수 없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체중 감량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체중보다 근육량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노인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허벅지 근육이 두꺼운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간단한 테스트 방법도 있습니다. 양손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는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이고, 반대로 손가락이 맞닿거나 겹쳐진다면 근육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단순한 테스트가 노쇠의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과도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이 쌓여 80세 이후를 지탱합니다. 실제로 90세에도 혼자 장을 보러 다니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줄고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데 이는 오히려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채소와 과일을 균형 있게 섭취하며 수분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미국의 한 노인 영양학 연구에서는 매일 체중 1kg당 1개 단백질을 섭취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의 식단에 맞게 콩, 두부,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바로 자세입니다. 허리가 굽고 어깨가 말리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호흡 기능과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루 5분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확인하고 벽에 등을 붙여 바르게 서는 습관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는 단순한 습관이지만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녀도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건강하다면 자녀와의 관계는 오히려 더 행복해집니다.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건강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건강한 부모를 둔 자녀는 정서적 안정감이 높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은 노후의 마지막 자산입니다. 집, 돈, 명예는 남에게 빼앗길 수 있지만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한 내 편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늦게 병에 걸리고 병에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내 몸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30분이라도 걸었는가?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했는가? 자세를 바르게 유지했는가? 답이 예라면 그것만으로도 내일의 건강은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 몸이 지켜줍니다. 건강은 단순한 수명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힘입니다.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내 몸을 위해 가장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내일의 존엄과 독립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열쇠는 기억보다 마음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삶의 본질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 필요 없는 짐을 덜어낼 수 있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품위 있는 노후의 비밀입니다. 삶에는 반드시 잊어도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치열한 경쟁, 남과의 끝없는 비교,
지나간 실패와 상처, 그리고 이미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집착까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현재의 행복은 사라집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파레토 법칙, 즉 20대 80 법칙을 떠올려 보세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20%에 불과합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좋아하는 음악과 책을 즐길 수 있는 자유. 이것만 지켜진다면 나머지 80%는 잊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호주의 한 연구팀은 노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목록에는 돈을 더 벌지 못했다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대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지 못한 것,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 친구들과 관계를 지키지 못한 것, 스스로 행복을 더 허락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질적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와 인간관계였습니다. 이제는 용서할 때도 되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동시에 내가 저질렀던 실수도 스스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에 묶여있는 응어리를 풀어내는 순간 우리는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랑한다는 말은 더 자주, 더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사랑은 표현할수록 커지고 나누는 만큼 삶은 따뜻해집니다. 실제로 노인 복지 연구에 따르면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감각을 자주 경험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감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열쇠는 놀이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놀이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함께하는 산책,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 취미를 즐기는 순간들 모두가 인생의 놀이입니다. 놀이야말로 스트레스를 풀고 웃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노년의 품격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즐거움 속에서 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어제는 이미 돌아오지 않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진정한 교훈은 이렇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하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건강을 지키며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를 배우라.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웃음을 잃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후회 없는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가는 방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내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매달려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인생의 후반전은 훨씬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따뜻하고 품격 있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이가 든 사람들이 혼자 사는 모습을 보면 많은 이들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분들은 외롭겠지. 혼자 사는 건 불행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든 사람들이 혼자 살면 외로움과孤独에 시달리며 그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외롭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들의 경우 혼자 살면서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생활에서 오는 자아 존중감과 만족감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자녀가 출가한 후에는 부모가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위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혼자 살 때 행복 지수가 더 높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에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자신만의 일정을 조정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며 더 건강한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 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행복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그 결과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살 때의 따뜻함과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삶을 너무 차가운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혼자 사는 삶이 외롭고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며 이를 통해 얻는 자부심이 매우 큽니다. 또한 혼자 살면서 배우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혼자 하면서 자립심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노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만으로도 가능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일 때도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삶의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걷기 운동을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관계를 끊지 않고 오히려 더 소중히 여깁니다. 친구나 가까운 이들과 자주 연락하고 그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외로움을 덜어냅니다. 예를 들어 동네의 문화센터에서 활동을 하거나 가까운 친구와 함께 영화나 공연을 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행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혼자 살면서 자기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등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혼자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식사나 잠의 질을 관리하여 좋은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삶을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자주 혼자 살게 되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나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깁니다. 혼자 살면서 얻는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혼자 사는 것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살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자아, 존중감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자신만의 삶을 즐기고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혼자 살며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사는 것이 불행하고 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여러 연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 지수를 보인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혼자 살 때 행복감이 더욱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2018년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혼자 사는 여성들이 결혼한 여성들보다 행복감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이 필연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아 존중감이 높고 삶에 대한 통제력이 더 강하게 느껴져 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혼자 살 때의 긍정적인 면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즐기며 타인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알게 되고 자아 성찰을 통해 더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혼자 살 때의 독립적인 삶이 행복감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점이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그들은 타인의 기대나 의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규칙과 방식을 설정하며 이를 통해 더 큰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혼자 살면서 얻는 자유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가 떠난 후 많은 노인들이 더 이상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 나아가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통해 더 큰 자아, 존중감과 독립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는 70대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사람들은 혼자 살 때 행복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자신감도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든 사람들은 혼자 살면서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재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에게 큰 행복과 만족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단지 혼자 사는 것이 무조건 행복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거나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혼자 살 때의 독립적인 삶이 각 개인에게 맞을 수 있으며 이때의 행복감은 사람의 성격과 삶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혼자 사는 것이 꼭 외롭고 불행한 일만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며 오히려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자유와 자아 존중감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 살 때 얻을 수 있는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단순히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높은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앞으로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그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또 다른 큰 오해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움을 동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반드시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으며 자아 존중감이 높고 내적 성찰이 가능해지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외로움의 정의는 단순히 사람이 혼자 있다는 것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인간관계에서의 단절, 즉 누군가와의 소통이 결여되었을 때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살고 있거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그들과의 관계가 깊지 않거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혼자 살고 있지만 자신만의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덜 느끼고 오히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나 내적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이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감정으로 사람들은 이를 피하고자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 혼자 살면서 고독을 즐기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에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등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그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애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살면서 이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고 내적 평화와 행복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더욱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혼자 있다는 사실이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기 개발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등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외로움을 느낄 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의 의존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혼자 사는 동안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며 내적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중요해지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그들이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얼마나 충실하고 자존감을 높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운다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주 겪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 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만의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 사는 동안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강해집니다. 혼자 살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자기 책임입니다. 혼자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본인의 선택과 행동이 전부입니다. 즉, 자신의 생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면서 가전제품이나 집안일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활 방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임감은 사람들에게 큰 자부심을 줍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은 결국 더 강한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혼자 살 때 배우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일상에 쫓기며 자기 자신과 대화할 시간을 잃고 살지만 혼자 살면서 얻게 되는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이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더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게 되며 그로 인해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특히 자기 성찰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실수나 후회가 떠오르기도 하고 현재의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할 때도 있지만 이러한 자기 성찰은 결국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나?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사람들은 점차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이런 성찰의 과정은 혼자 살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혼자 살면서 중요한 또 다른 교훈은 자기 관리 능력입니다. 혼자 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관리 능력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더 잘 관리하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끔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혼자 살면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또한 자기 관리 능력이 향상되면 생활의 질도 높아지고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단순히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자기 관리나 자기 성찰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운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며 때때로 혼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교훈들이 그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혼자 살며 얻은 경험들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듭니다. 혼자 사는 동안 사람들은 단순히 고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떠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하며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진정성과 깊이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일상적인 만남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으로 나와 맞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 살면서 배운 교훈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살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자기 존중감입니다. 혼자 살면서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로 인해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꼭 외로움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외로움, 고독, 경제적 불안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며 그 방법을 통해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건강 관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데 혼자 살면서 더 많은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거나 요가와 같은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가꾸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운동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부분이므로 스스로의 건강을 잘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관리와 자기 성찰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 살다 보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오늘은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내일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혼자 사는 사람에게 자기 발전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취미와 관심사를 키우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살 때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정원 가꾸기 등 여러 가지 취미를 통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미는 단순히 시간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자아를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혼자 사는 동안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면서 취미를 개발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살고 있다고 해서 고립되거나 외로워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오히려 혼자 살 때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친구나 지인들과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전화나 메시지로의 소통, 동네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덜 느끼고 더 나아가 풍요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 상담을 받거나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혼자 사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혼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살 때의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취미를 즐기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혼자 사는 삶은 결코 외롭지 않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렵고 외롭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의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운다면 혼자 사는 삶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신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를 깨닫고 자신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살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스스로가 행복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찰하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장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행복한지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들은
결국 더 나은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개발의 기회를 많이 가집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의 성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거나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개발의 과정은 혼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면서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이점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잘 관리하는 법도 배웁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항상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혼자 살면서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이라는 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활용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혼자라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기회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그것이 결국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이런 점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자아 존중감과 독립적인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움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와 성찰을 통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혼자 살면서 얻은 교훈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혼자일 때조차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살면서 자신만의 길을 찾고 그 길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위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외로움이나 고독을 느끼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며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으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자기 개발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렵고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 살면서 얻은 교훈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돕고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혼자 살면서 자신을 돌보고 그 과정을 통해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와 행복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면서도 외로움이나 고독을 느끼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